아르노 가이거, 유배 중인 나의 왕. 8번째. 아버지는 노래를 부를 때 장난삼아 가사를 바꾸기도 했다. 이야기할 때도 갈수록 더 기지가 넘쳤고 예전처럼 다시 짓궂은 농담을 하기도 했다. 그것은 지나치게 무성해서 가지를 조금 쳐낸 정원의 아름다움을 연상시켰다. 나도 이런 일들을 일부 함께 했지. 아버지는 말했다. 하지만 일부라는 말을 너무 확대해서 해석하지는 마. 아주 조금이라는 뜻이야. 그런 표현 방식은 참으로 인상적이었다. 낱말들에 담긴 마법적인 잠재력과 마주친 느낌이었다. 제임스 조이스는 자신에게 상상력이 없는 대신 언어가 제공하는 것에 자신을 내맡긴다고 말했다. 아버지도 그런 경우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는 즈큰프티그를 크준프티그로 만들었고, 내가 라틴어의 종말을 선언하면 비슷한 의문임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악센트를 주며 자신은 라틴어의 종말이 아닌 존재의 종말에 있다고 맞받아쳤다. 아버지는 프레산트나 프레셔트 또는 다웨이나 비스트라 같은 낱말들을 사용했다. 또한 내가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몇몇 옛 표현도 다시 등장했다. 이 아마포는 이제 더 커지지 않아. 잡아당겨도 소용없어. 곧잘 비틀거리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지. 수포에 구두징이라도 빠진 것처럼 구는구나. 낱말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이렇게 말했다. 뭐라고 이름 붙이면 좋을까? 아버지의 입에서는 낱말들이 거침없이 쑥쑥 나왔다. 아버지는 느긋했다. 생각나는 대로 말했고, 그렇게 생각나는 것은 종종 독창적일 뿐만 아니라 깊이가 있었다. 왜 나는 저런 말이 안 떠오를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표현이 어찌나 정확한지, 어조가 어찌나 적절한지, 또 단어 선택은 어찌나 능숙한지 감탄스러울 지경이었다. 아버지는 말했다. 너하고 나, 우리 둘이서 생활을 가능한 한 편안하게 만들어보자. 그게 제대로 안 되면 우리 둘 중 하나는 헛수고를 하는 거야. 그럴 때면 아버지는 병의 울타리를 벗어나 신선한 공기를 쐬는 듯 보였다. 잠깐씩 맑은 정신이 돌아왔다. 우리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그 시간들은 병에서 힘겹게 얻어낸 것이기에 아주 특별했다. 요즘 난 잘 지내는 것 같아. 아버지는 말했다. 난 이제 나이 든 사람이야.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그 결과를 지켜봐야지. 지금 뭘 하고 싶은데요, 아버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그거야말로 가장 근사한 일이지. 사람은 그럴 수 있어야 해. 아버지는 자신의 불행을 더는 의식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비극적으로 여기지 않았다. 소변을 보다가 출혈이 심해 방광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도 크게 당황하지 않았다. 좀 의아하게 여겼을 뿐 기분은 변함없이 좋았다. 다만 수술 후에는 마취가 덜 깬 데다 낯선 환경 때문에 혼란스러워했다. 마침내 의사들이 퇴원해도 좋다고 했을 때 모두 기뻐했다. 집에 오자마자 병세는 더 좋아졌다. 여기가 집이라는 사실도 인지할 정도였다. 그것은 중요한 일이었다.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아버지는 통증이 있다고 간병인 다니엘라에게 말했다. 다니엘라는 도움이 될 수는 없겠지만 곁에 있어주겠다고 했다. 댁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돼요. 노인성 당뇨가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매일 아침 아버지는 마실 것에 도움 없이 온갖 크기의 알약을 삼키는 감탄스러운 능력을 증명해 보였다. 얼굴을 익살스럽게 찡그리고 약을 전부 목구멍으로 넘기고서야 물을 마셨다. 얼마 전부터는 텔레비전이 실제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 저기서는 어떻게 낯선 방이 보였다가 금방 자동차가 보일 수 있느냐고 물었다. 자동차가 어떻게 저 안에 들어있지? 그런 상황은 크리스마스 때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다가 비스킷 접시를 들고 텔레비전 가까이 가서 앵커에게 먹으라고 권하는 대목에서 절정에 이르렀다. 앵커가 반응이 없자
도넛 하나를 집어 정확히 앵커의 입부분에 들이밀고는 한번 먹어보라고 했다. 뉴스 앵커의 계속되는 무례함에 아버지는 화를 냈다. 우스꽝스러운 광경이었는데도 우리는 두려웠다. 왠지 으스스했다. 실제로 그 무렵 병은 아버지 안에서 기이한 형태로 발전했다. 그런 순간은 되게 금방 지나갔는데 가끔은 아버지 마음이 편치 않다는 것을 암시했다. 상태는 급변했고 얼마나 성심껏 보살핌을 받느냐에 좌지우지 되었다. 몇몇 간병인 아주머니와는 마음이 잘 맞았지만 또 다른 간병인들은 소중하게 대접받는다는 느낌을 아버지에게 심어주지 못했다. 그러면 아버지는 혼란스러워하고 겁에 질렸으며 심각한 곤경에 처했다고 믿고 두려움에 떨었다. 총알이 날아온다! 어서 숨어! 아버지는 외쳤다. 스위스 사람들이 다시 이쪽으로 총을 쏜다! 조부모님이 사시던 집에서 연한 갈색을 띤 잿빛 연기가 솟아올랐다. 로베르트 작은아버지가 화주를 빚는 중이었다. 오전에 양동이와 작은 삽을 든 에리히 작은아버지가 들판을 가로질러 언덕을 올라가 잘라도 자꾸 새로 자라는 어린 떡갈나무들을 캐냈다.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중간중간 거의 투명해 보였다. 2차로 발효 중인 모양이었다. 책상 앞에 앉아있던 내 눈에 굴뚝 너머의 호두나무가 어른어른하다 더는 보이지 않았다. 옅은 구름이 하늘 높이 떠다니는 선선한 날이었다. 집 앞 멍덕 딸기 덤불 사이에서 돼새 한 무리가 먹이를 찾고 있었다. 1시간 전부터 소설 셀리에 대한 모든 것의 줄거리를 구상하면서 이 빠진 낡은 잔으로 커피를 마시는 중이었는데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간병인 중 한 명인 마리아였다. 아버지를 씻기려는데 싫다고 벗대다가 자신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욕실 문을 안에서 잠그고 도통 나오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나는 위로 올라가 아버지를 달랬다. 내가 사정사정한 다음에야 아버지는 문을 열었다. 긴 바지와 흰 러닝 셔츠 차림으로 욕실 의자에 앉아있던 아버지는 위팔 피부가 탄력을 잃고 축 늘어져 있었다. 수건 2장을 호전적으로 목에 두른 채 한 손에는 긴 자루가 달린 목욕소를 치켜들고 또 한 손에는 손톱깎이의 손톱줄을 펼쳐들고 있었다. 그때 아버지는 정말 왕처럼 보였다. 홀과 검을 든 왕. 하지만 얼굴 표정에는 혼란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같이 텔레비전을 보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내 쪽은 쳐다보지 않은 채 아버지는 갈 때까지 가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험악한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는 환각에 시달렸다. 자꾸만 샤워기를 바라보며 저 사람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었다. 동시에 묵직한 목욕솔과 손톱줄을 마구 휘두르는 바람에 나는 침착하게 대응할 수가 없었다. 나는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아버지를 보호하겠다는 말로 두려움을 덜어주는 대신 딴 데로 주의를 돌리려 했다. 하지만 허사였다. 아버지는 위협을 받고 있다고 느꼈고 반격을 가할 태세로 고개를 움츠린 채 좌우를 살폈다. 목욕소를 뺏으려 하자 아버지는 나를 때리려 들었다. 깜짝 놀란 나는 고함을 질렀다. 미쳤어요? 아버지는 점잖은 면석이잖아요. 그런데 어쩜 이럴 수가 있어요. 누가 이렇게 가르치던가요? 할머니는 틀림없이 아닐 거예요. 아버지도 우리 자식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고요. 나는 한바탕 심하게 퍼부었다. 그 가운데 아버지가 가치 있게 여기는 몇 가지도 섞여 나왔다. 흥미롭게도 그 설교가 아버지에게 깊은 인상을 준 모양이었다. 아버지는 무안한 듯 얼이 빠져선 목욕소를 옆에 내려놓았고 손톱줄을 달라는 내 말도 순순히 따랐다. 그렇게 최악의 순간은 무사히 지나갔다. 나는 아버지에게 셔츠를 입히고 은근슬쩍 텔레비전 앞으로 이끌었다. 긴장이 풀린 아버지는 과장되게 쾌활했고 농담을 꺼낼 것처럼 보였다. 그동안 마리아는 자기 방에 누워 울고 있었다. 1시간이나 아버지와 실랑이를 하면서 목욕솔로 여러 번 위협받기도 했던 것이다. 나는 그런 전초전을 이미 자주 겪은 헬가에게 전화를 걸어 와서 마리아를 진정시켜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그리고 나 자신은 처음으로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 아버지와 저녁 시간을 보냈다. 내가 걱정했다는 것을 아는 듯
그래서 자신이 벌인 소동을 잊게 할 요량인 듯 아버지는 유난히 사근사근했고 유쾌하게 굴었다. 이번에는 지옥불이 우리를 살짝 그을리게만 했다. 하지만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당장은 알 수 없었다. 그런 소동이 자주 벌어지지는 않았다. 간병인들은 그런 격앙된 상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으며 어쨌든 아버지는 나까지 겁에 질리게 했다. 내가 본 것은 폭력적인 정신병자의 환영이었다. 아버지의 주관적인 느낌은 아마도 이랬을 것이다. 이 여자가 내게 뭘 원하지? 샤워? 나를 골탕 먹이려는 게 틀림없어. 이제 낯선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은 듣지 않을 거야. 이 여자는 독일어도 제대로 못하면서 감히 제멋대로 지시를 하고 나를 밀치고 있어. 무슨 꿍꿍인지 의심스러워. 브라티슬라바 근교의 헛간에서 겪었던 소련 간호사들은 아버지에게 전혀 달갑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있었다. 그곳에서 아버지는 간호 대신 명령을 받았다. 어쩌면 그때 뭔가 앙금으로 남았다가 지금 순간적으로 터져나온 것이었을까? 알 수 없는 일이다. 어쨌든 간병인들이 슬로바키아 출신인 것도 모자라 몇몇은 브라티슬라바에서 곧장 볼프르트의 아버지에게로 왔다는 사실은 아주 묘한 우연이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당신은 유머를 이해합니까? 라는 프로그램을 함께 보았다. 아버지는 재미있어 했고 껄껄 웃으며 헛소리라는 논평도 했다. 나는 그날 있었던 일을 노트북에 기록해 두었다. 그리고 마리아가 쉴 수 있게 그날 저녁은 휴가를 주었다. 며칠 후 그녀는 고향이 그립다며 간병을 그만두었다. 바로 그날 저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커다란 호텔의 닫힌 엘리베이터 안에서 벌어진 에피소드가 당신은 유머를 이해합니까에 방영된 적이 있었다. 엘리베이터의 불이 갑자기 나갔고 몇 초 후에 다시 불이 들어왔을 때는 가방만 덩그러니 바닥에 놓여있을 뿐 젊은 남자 하나가 사라지고 없었다. 승객들 대부분은 큰 충격을 받았지만 한 여자만은 웃음을 참지 못했다. 그녀는 그야말로 배꼽을 쥐고 웃었다. 아버지가 환각을 보았다면 틀림없이 그와 비슷한 상황이 머릿속에서 벌어졌을 것이다. 잠깐 불이 나갔는데 갑자기 상황이 달라졌다. 이해할 수 없게도. 그런 기묘한 일과 끊임없이 맞닥뜨리면 뇌는 어쩔 수 없이 경계태세를 취하게 된다.